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죠. 우주의 시작을 보고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망원경은 우주론의 근간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웹이 어둠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작 2억 9천만 살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벌써 산소를 만들어내는 은하들, 별 형성 효율이 100%를 넘어서는 은하들까지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백 개에 달하는 미스터리한 작은 붉은 점들. 하지만 진짜 역설은 이겁니다. 이 발견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론을 만든 노벨상 수상 과학자마저도 이제는 의심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과학계 가장 위대한 이론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이 증거에 좋아요를 남기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한 세기 대부분 동안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그림은 견고한 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람다-C, D, M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델은 빅뱅 이후 우주가 어떻게 팽창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물질이 중력 아래에서 어떻게 뭉쳐졌는지를 설명했죠. 최초의 별과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개의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를 반복해서 검증해낸 과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예측 모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초기 모습은 그에게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웹이 본 것은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으로 말입니다. 혹은 적어도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시작으로 말이죠. 우주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람다-C DM이었죠. 람다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추가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책임지는 미스터리한 암흑 에너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을 의미했습니다. 이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종류의 물질이었죠. 하지만 중력과는 상호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 물질의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은 우리 표준 모델의 심장에 있는 2개의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모델은 경이로운 정밀도로 작동했습니다. 웹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론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된 목적은 이전의 모든 장비들보다 더 멀리 시간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되던 그 장엄한 시대를 보기 위해서였죠. 허블 우주망원경 시대부터 끈질기게 비어있던 관측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웹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적외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먼 천체들의 고대 신호를 담고 있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부입니다. 그 이유는 적색편이라는 현상 때문이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그 은하가 방출하는 빛은 우주의 팽창과 함께 늘어납니다. 더 빨리 멀어지고 더 멀리 있을수록 그 빛은 더 붉은색으로, 그리고 붉은색을 넘어 즉 적외선 쪽으로 이동합니다. 우주가 겨우 수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존재했던 천체들의 경우 이 빛은 너무나 극적으로 늘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적외선 영역에 있습니다. 허블은 이 중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었죠. 웹은 허블의 거울보다 약 7배
더 큰 집광 면적을 가진 거울과 특별히 보정된 장비들로 이 빛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초기 시대에 무엇을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을까요? 일종의 거친 스케치였습니다. 희미하고 작고 불규칙한 원시 은하들, 아직 자신을 우아한 무언가로 바꿀 시간이 없었던 우주의 원자재 같은 것들이었죠. 이론 모델들은 은하 형성이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질이 중력 아래에서 붕괴하여 별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이 별들이 살고 죽으며 주변 가스를 더 무거운 원소들로 풍부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새로운 세대의 별들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 그 후 수십억 년에 걸쳐 이 느린 축적이 오늘날 우리가 가까운 우주에서 보는 크고 잘 형성되고 밝은 은하들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상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람다-C DM 모델이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웹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2022년 여름에 대중에게 공개된 최초의 심우주 이미지에서 웹은 밝고 잘 형성되고 거대한 천체들을 드러냈습니다. 이 천체들은 우주의 가장 초기 시대로 위치시키는 거리와 적색 편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우주가 5억 년보다 젊었을 때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우주가 겨우 2억 혹은 3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델이 예측했던 그 희미하고 형태 없는 얼룩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밝았습니다. 엄청난 수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는 우리의 최고 이론에 따르면 수십억 년이 걸려야 할 내부 구조를 이미 발전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물리 법칙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패닉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첫 반응은 당연히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추정치들은 천체의 다른 파장대에서의 색 변화에 기반한 광도 측정, 적색 편이 추정치였고 오류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정밀한 측정인 분광학적 확인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확인은 천체의 정확한 적색 편이 따라서 정확한 거리와 나이를 알려주는 정밀한 파장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분광학적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체들이 정말로 그곳에 정말로 그렇게 오래되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이론 우주론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 중 하나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이 은하들이 놀랍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만약 그들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존하는 물리학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별 형성 속도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빅뱅 이후 우주는 뜨겁고 밀도 높은 입자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팽창하고 식으면서 약 38만 년 후 이 플라즈마는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식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주가 처음으로 빛에 대해 투명해진 재결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재결합 시 방출된 빛이 오늘날 우리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결합 이후 우주는 우주 암흑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별이 없었습니다. 은하도 없었죠. 단지 중성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거의 균일한 안개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 속에는 장소에 따라 작은 밀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약간의 온도 변화로 볼 수 있는 이 작은 밀도 차이들이 이후에 올 모든 것들의 씨앗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약간 더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중력 아래에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밀 지역들은 더욱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별과 최초의 은하를 형성하기 위해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람다-C, DM 모델 안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초의 별들은 빅뱅 후 약 1억에서 2억 년 후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초의 은하들은 이 초기 성단들로부터 만들어져 수억 년 동안 합병과 물질 유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웹이 발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탄생 후 첫 수억 년 안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첫 2억 년 안에 수천억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별 질량을 축적한 것처럼 보이는 은하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 은하를 예로 들어보죠. 우리 은하수는 약 100억 년 동안 별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천억에서 4천억 태양 질량 정도의 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웹은 람다-C DM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축적을 위한 원료가 충분히 응축되지 않았어야 하고 물리적 조건이 그렇게 빠른 별 형성에 유리하지 않았어야 할 초기 우주에서 그 시간의 아주 작은 일부만에 비교 가능한 질량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천체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제기하는 질문은 단지 관측적인 것이 아니라 심오하게 물리적인 질문입니다. 이 모든 질량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별들로 변환되었는가? 오늘날 일반적인 은하에서 별 형성 효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은에 있는 가스의 약 10%만이 결국 별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흩어진 가스로 남거나 별의 복사에 의해 가열되거나 초신성 폭발과 거대한 별들로부터의 강한 항성풍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 10%의 효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잘 이해된 물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웹이 초기 우주에서 발견한 은하들은 가스를 10%를 훨씬 초과하는 효율로 별들로 변환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에서는 100%에 가깝거나 심지어 초과하는 효율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가스보다 더 많은 별 질량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가 100% 이상의 효율을 보인다면 그것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가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델이 우리가 관측한 별 질량의 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계산에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보수적인 설명은 우리의 관측이 우리가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정형에 있는 천체의 질량이 더 멀리 있는 배경 천체에서 오는 빛을 휘게 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휘어짐은 배경 천체가 실제보다 더 밝고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웹이 감지한 거대한 초기 은하들 중 일부가 우리가 식별하지 못한 정형 구조에 의해 렌즈 효과를 받고 있다면 그들의 겉보기, 밝기와 따라서 겉보기 별 질량이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렌즈 효과를 보정하면 훨씬 덜 극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완전한 답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렌즈 효과는 천체의 밝기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적색 편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은하는 여전히 그 시간에 존재했습니다. 렌즈 효과는 단지 우리가 그 질량을 약간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천체들의 경우 관대한 렌즈 효과 보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모델의 불편한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발견들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신뢰해 온 모델들이 웹이 보낸 데이터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따라서 단지 몇 개의 은하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 우주 전체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발견들은 우주론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그리고 그렇게 빨리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형성한 물리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을까? 그리고 이 발견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관측을 넘어 이 천체들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논쟁을 넘어 웹이 발견한 구체적인 천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체들은 단독으로도 우주론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할 만큼 이례적입니다. 이제 개념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한 미스터리한 천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범주는 웹이 발견한 가장 이례적인 초기 시대 천체들로 구성됩니다. 사람들은 간단히 거대한 초기 은하라고 부릅니다. 이 은하들은 우주 탄생 후 첫 10억 년, 즉 대략 적색편이 6에서 10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은하수와 맞먹거나 초과하는 별 질량을 축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관상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은하처럼 보입니다. 별의 집단이 있습니다. 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형성된 시기를 고려하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것의 가장 놀라운 예 중 하나는 JADES-G S-Z14-0으로 알려진 천체입니다. 이것은 알려진 가장 멀리 있는 분광학적으로 확인된 은하 중 하나입니다. 우주가 겨우 약 2억 9천만 살이었을 때 존재했죠. 하지만 이미 수억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별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의 우주 나이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면 가스가 거의 완벽한 효율로 별로 변환되어야 하는 속도로 활발하게 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소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산소는 오직 거대한 별들의 핵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 퍼져나가는 무거운 원소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3억 살도 채 되기 전에 이 은하 안에서 여러 세대의 별들이 이미 살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점은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은하에서 산소를 감지했을 때 우리는 단지 화학 원소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의 전체 생애, 주기의 결과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핵연료를 태우고 초신성으로 폭발한 별들을요, 그리고 각 폭발은 주변 가스를 별 안에서 단련된 무거운 원소들로 씨 뿌렸습니다. 빅뱅 후 2억 9천만 년에 존재했던 은하에서 산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가 현재 나이의 3%에도 미치기 전에 이 별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두 번째 범주였습니다. 이것들은 대중적으로 작은 붉은 점으로 알려진 천체들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웹의 적외선 이미지에서의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들에서 뚜렷한 붉은색을 띠고 작고 점 같거나 거의 점 같은 광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주 탄생 후 첫 10억에서 20억 년에 해당하는 넓은 적색편이 범위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그것들을 목록화하기 시작했을 때 단 하나의 심우주 이미지에서 수백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모델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습니다. 작은 붉은 점들을 그토록 놀랍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분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빛의 출력 면에서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는 은하의 극도로 밝은 핵인 퀘이사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외관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장에서의 빛 프로파일은 순수한 퀘이사에서 기대되는 점, 광원 방출보다는 밀집된 별 집단과 더 일치합니다. 일부는 별의 방출과 활발한 은하핵, 즉 먹이를 먹고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 의해 가열된 가스에서 나오는 방출을 모두 시사하는 스펙트럼 특징을 보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의 분류 체계가 구축된 범주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은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손에는 정체가 불분명한 수백 개의 천체가 있었고 각각은 알려진 모든 범주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다가옵니다. 작은 붉은 점들에 대한 가장 세심한 분광학적 분석은 특히 이상한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수소 및 다른 원자에서 나오는 빛에서 극도로 넓은 방출선을 보였던 것입니다. 해은하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은 일반적으로 초대 질량 블랙홀 근처에서 매우 높은 속도로 움직이는 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출선의 폭은 그것을 생성하는 가스의 속도 범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넓은 선은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블랙홀 주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는 물질의 특징입니다. 이 상황은 작은 붉은 점들 중 다수가 중심에 활발한 초대 질량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방출선 폭과 많은 작은 붉은 점들의 전체적인 밝기가 암시하는 블랙홀은 너무나도 큽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태양 질량의 수천만 배에서 수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 질량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블랙홀들은 우주가 겨우 5억에서 10억 살이었을 때 존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표준 블랙홀 성장 모델 해서는 그 시간 안에 그 질량의 초대 질량 블랙홀을 키우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는 속도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를 에딩턴 한계라고 합니다. 블랙홀이 빅뱅 순간부터 계속해서 에딩턴 한계로 물질을 삼킨다 해도 첫 10억 년 안에 1억 태양 질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정 최소 질량의 씨앗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0이나 20 태양 질량의 항성 블랙홀에서 시작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웹의 발견은 물리학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한 이 씨앗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웹 이전에도 우주론에서 알려진 긴장이었죠. 왜냐하면 우주 탄생 후 첫 10억 년에 해당하는 적색편이 6과 7의 퀘이사의 존재는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안된 해결책 중에는 무거운 씨앗이 있었습니다. 즉, 개별 별의 죽음에서가 아니라 거대한 가스 구름 전체가 직접 붕괴하여 형성된 블랙홀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별의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처음에 아마도 1만에서 10만 태양 질량 사이에 블랙홀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거운 씨앗 블랙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웹의 작은 붉은 점 발견은 이 문제를 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작은 붉은 점들은 알려진 초기 퀘이사들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우주시대 범위를 포괄했습니다. 만약 그들 모두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면 거대한 블랙홀은 초기 우주에서 이례적으로 흔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어떤 블랙홀 씨앗 형성 및 성장 모델도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흔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블랙홀 공장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의 여명기에 상상할 수 없는 수와 크기의 괴물들을 생산하는 공장. 이 공장의 존재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주론적 가설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작은 붉은 점들이 모두 초대 질량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일부는 극도로 작고 밀집된 별 집단에 의해 구동되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거의 모든 별들을 아주 작은 부피에 압축시킨 은하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표면 밝기가 엄청났고 빛 프로파일이 점 광원을 모방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넓은 방출선은 다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블랙홀 근처에서가 아니라 집단적인 항성 피드백에 의해 구동되는 빠르게 움직이는 가스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작은 붉은 점들이 초기 은하의 삶에서 짧은 단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격렬한 별 형성과 블랙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폭발적이고 짧은 기간. 이것은 천체들을 동시에 매우 밝고 매우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 이후에는 더 정상적인 은하 구성으로 안정될 수 있었고, 나중에 우주 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평범한 대형 은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폭발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 천체들을 드물고 일시적인 순간에 포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왜 그들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들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붉은 점들은 웹 데이터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가장 불확실한 측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거의 매주 과학 문헌에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에게로 이끕니다. 신중한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 그의 진지한 주장이 이 이야기에 긴급성을 부여한 노벨상 수상자. 그 물리학자는 바로 존 매더입니다. 2006년에 그는 우주 배경 탐사선 위성에 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최초 정밀 측정을 수행하고 빅뱅 모델을 놀라운 정확도로 검증한 임무였습니다. 매더는 비주류 인물이나 반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웹의 결과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 틀의 설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그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수석 프로젝트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매더가 웹의 초기 결과 이후 과학 기자들과의 인터뷰와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웹의 초기 결과가 우리의 초기 우주 역사 이해에 진정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매개 변수 조정을 넘어서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 도전. 과학자답게 그는 자신의 발언을 확정적인 결론보다는 진지한 질문으로 표현하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과 임무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이것들은 가벼운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관측이 우리의 이론적 틀을 제고하도록 요구할 만큼 이례적이라는 심사숙고된 판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전체 우주론 커뮤니티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더가 말할 때 모두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들, 이 미스터리한 작은 붉은 점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크기의 블랙홀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활동적이었다. 하지만 이 천체들은 정확히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것들을 형성한 물리적 과정은 우리가 아는 법칙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리고 이 이례적인 현상들은 람다 C, D, M 모델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표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론과 모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물리 상수의 세계로. 왜냐하면 답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웹의 발견이 람다 C,
DM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주론 모델이 틀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람다-C DM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의 답은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람다-C DM은 숫자 계산이 틀린 것처럼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많은 다른 관측에서 엄청난 예측 성공을 거둔 이론적 틀이기 때문입니다. 빅뱅 후 첫 몇 분 안에 생성된 가벼운 원소들의 관측된 풍부도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 변동 패턴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광년 규모의 은하들의 대규모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작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주에 적용된 이론 물리학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람다-C DM이 어려움을 겪는 곳은 암흑 물질의 소규모 행동과 이제 명백해진 것처럼 초기 은하 형성 역사입니다. 이 실패들은 현실이지만 전체 틀을 버려야 할 정도의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이론이 확장되거나 수정되는 계기가 되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마치 뉴턴의 중력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조건을 다루기 위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되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는 고전 여력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원자 규모를 다루기 위해 양자 통계 역학으로 확장되어야 했던 것처럼요. 우주론에 있어 가장 가능성 있는 전진 방향은 람다-C DM의 전면 폐기가 아니라 그것의 정제입니다. 그 초기 우주에서의 실패를 해결하면서도 많은 성공을 유지하는 수정.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 수정이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가능성 중 하나는 원시 블랙홀이라 불리는 현상을 포함합니다. 원시 블랙홀은 별의 죽음에서가 아니라 빅뱅 동안이나 직후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에서 직접 형성된 가설적인 블랙홀입니다. 만약 초기 우주에 충분히 큰 밀도 변동이 있었다면 이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어떤 별이나 은하가 형성되기 전에 직접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형성되었는지와 이 변동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원시 블랙홀의 질량은 아원자 입자에서부터 항성 질량, 그리고 그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요람에서 별이 태어나기 전에 괴물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원시 블랙홀이 초기 우주에 많이 형성되었다면 웹이 본 것들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무거운 씨앗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항성 질량 씨앗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스가 주변에 모여 일반적인 암흑 물질 헤일로보다 더 빨리 별을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중력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흑 물질 예산에 기여할 수도 있었죠. 이는 잠재적으로 암흑 물질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시 블랙홀 가설은 초기 구조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부분적 해결책으로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다양한 관측 테스트에서 비롯된 원시 블랙홀의 수와 질량 분포에 대한 제약은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인플레이션 이론의 수정을 포함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빅뱅 후 첫 극히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이론적인 지수적 팽창 기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관측된 우주의 대규모 균일성, 공간의 기하학, 그리고 이후에 모든 구조를 씨뿌린 작은 밀도, 변동의 기원 등 그렇지 않으면 놀라웠을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단순한 인플레이션 모델에서 이 밀도 변동은 특정 통계적 특징을 가집니다. 거의 척도 불변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기의 변동이 밀도 변화의 전체 파워 스펙트럼에 거의 동일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측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측정과 잘 일치합니다. 하지만 거의 척도불변은 여전히 작은 편차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편차들은 초기 우주가 어땠는지에 대해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가장 단순한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규모 파워를 생성했다면 가장 초기에 은하들을 뿌린 과밀 지역들은 표준 모델이 가정하는 것보다 더 밀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빨리 붕괴하고 더 일찍 더 밀도 높은 구조를 생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증가된 소규모 파워는 웹이 왜 예상보다 더 일찍 더 큰 은하들을 발견했는지를 잠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하가 일단 초기 조건이 정해진 후에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본 물리학에 어떠한 변경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런 종류의 수정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암흑 물질의 새로운 물리학을 발명하거나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이 가장 단순한 버전과 약간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이것입니다. 증가된 소규모 파워는 다른 관측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웹데이터에 맞추면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및 대규모 구조 측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중한 모델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과학 스펙트럼의 더 투기적인 끝에 위치하지만 한 그룹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설명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은하 형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 결과일 가능성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의 지적 후손들을 포함한 일부 물리학자들은 현재의 형태로 된 빅뱅 모델이 유일하게 일관된 우주론적 틀인지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오타와 대학의 라젠드라 굽타의 연구와 관련되어 있고 굽타의 피곤한 빛 플러스 가변 상수 모델의 맥락에서 연구된 한 특별한 제안은 먼 은하들의 적색 편의가 전적으로 공간의 팽창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표준 모델에서는 모든 우주론적 적색 편의는 팽창 적색 편입니다. 하지만 피곤한 빛 모델에서는 광자들이 우주를 여행하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공간이 팽창해서가 아니라 은하 간 매질과의 상호작용이나 광자 자체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손실이 적색 편의로 나타납니다. 굽타의 제안은 단순한 피곤한 빛 모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빛의 속도, 중력의 세기, 그리고 플랑크 상수와 같은 자연의 물리적 상수들이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주적 시간과 함께 천천히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모델들의 의미는 우주가 138억 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굽타의 특정 모델은 267억 년에 가까운 나이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의 추정치보다 2배 더 오래된 우주는 은하를 형성하고 별 질량을 축적할 시간이 2배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웹이 발견한 거대한 초기 천체들을 훨씬 덜 놀랍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의 과학적 위상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상당한 관측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은 그것들에 회의적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동료 심사를 거친 저널에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은 웹 관측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우리 표준 모델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조차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들 외에도 더 보수적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다른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별의 초기 질량 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질량 함수는 천문학자들이 IMF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별 집단이 형성될 때
별 질량의 분포를 설명합니다. 마치 숲의 나무들이 각각 다른 크기를 갖는 것처럼요. 우리 지역 우주와 우리가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은하들에서는 특징적인 분포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작고 희미하며 오래 사는 별들. 우리 태양과 같은 중간 질량의 별들은 더 적고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매우 밝고 수명이 짧은 거대한 별들이 있습니다. 은하의 전체 밝기는 이 분포에 크게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별들은 훨씬 드물지만 작은 별들보다 수백 배 더 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 은하의 별 질량을 그 밝기로부터 추정할 때 우리는 가정된 초기 질량 함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초기 우주가 다른 초기 질량 함수, 즉 더 크고 밝은 별들의 더 치우친 분포로 별을 생산했다면 어떨까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동일한 밝기가 표준 계산이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총 별 질량에 해당할 것입니다. 표준 초기 질량 함수에 기초하여 5천억 태양 질량의 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은하가 만약 별들이 주로 고질량이고 따라서 질량당 훨씬 더 밝았다면 실제로는 단지 500억 태양 질량만 포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론가들은 오랫동안 종족 3별이라 불리는 최초 세대의 별들이 이례적으로 거대하여 아마도 태양의 수백 배 질량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성된 가스는 냉각제 역할을 하고 가스가 더 작은 조각으로 나뉘게 하는 무거운 원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일부 긴장을 해결하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체적인 복잡성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별들은 수명이 짧고 초신성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들은 주변 가스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무거운 원소를 방출합니다. 거대한 별들이 지배하는 은하는 이례적인 비율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는 가스를 가열하고 밖으로 밀어내어 별 형성을 지속하는 대신 잠재적으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무거운 초기 함수가 일부 극단적인 밝기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웹이 관측한 질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장기간의 별 형성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 자체의 본질에 대한 제한된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표준 람다C DM 모델은 암흑 물질을 차가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즉, 느리게 움직이고 작은 규모에서 효율적으로 뭉칩니다. 이 차가운 암흑 물질은 작은 암흑 물질 헤일로가 먼저 형성되고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층적으로 더 큰 것들로 합병되는 특정 구조, 형성 계층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만약 암흑 물질이 대신 뜨겁다면, 즉 아주 작은 규모에서 뭉치는 것을 방해하는 약간의 잔류 열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구조 형성 계층은 바뀝니다. 뜨거운 암흑 물질 모델은 차가운 암흑 물질 모델보다 더 적은 수의 작은 은하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주론에서 소규모 구조 문제라고 불리는 다른 긴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구조를 더 느리게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웹의 관측과의 긴장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암흑 물질이 단지 중력적으로만 아니라 다른 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는 붕괴할 수 있다거나 현재 우리가 가정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입자 물리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일부는 중력 자체에 대한 완전히 다른 틀을 제안했습니다. 대규모나 초기 시간에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바꾸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수정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들은 수학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미지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들조차도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적 풍경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 웹이 발견한 특정 천체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설명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천체들은 우주의 여명기에 있는 동물원과 같습니다. 각각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미스터리, 그리고 자신의 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주 동물원의 가장 이상한 주민들 중 일부를 만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웹의 눈은 우리에게 단지 큰 은하나 붉은 점들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존의 어떤 분류 체계에도 맞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범주를 형성하는 존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체들은 이론가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게 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존재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단지 천문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처음부터 얼마나 창의적이고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메커니즘들, 원시 블랙홀, 천 인플레이션의 변화, 초기 질량 함수, 심지어 우주의 나이를 2배로 늘리는 아이디어까지 모두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초기 우주는 우리 모델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구조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이론적 논쟁들이 구체적이고 관측 가능한 결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학 게임이 아닙니다. 웹이 발견한 각각의 극도로 큰 은하, 각각의 미스터리한 붉은 점은 이 이론들 중 하나를 시험하고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증거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극적인 증거를 볼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망원경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바로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최전선에서 데이터가 이론과 충돌하고 새로운 이해가 탄생하는 곳. 이제 모든 것이 변한 그 순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론적 논쟁은 끝났습니다. 추측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날 것 그대로의 필터링 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사실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웹의 심우주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단지 몇 개의 이례적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정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이론이 무너지며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망원경과 함께 시간의 시작으로 떠나는 가장 깊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첫 번째 충격. 그 이름은 JAD ES-GS-Z14-0.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죠. 웹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주론 세계는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135억 년 이상을 여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분광학적으로 확인된 가장 먼 은하 중 하나로 만듭니다. 적색편이 값은 정확히 14.32. 이것은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빅뱅 후 단 2억 9천만 년, 즉 현재 나이의 단 2%였을 때 이 은하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억 9천만 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최초의 네발 동물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걸린 시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 아기 안에는 수억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웹은 그 안에서 산소를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원소입니다. 그리고 오직 거대한 별들의 치명적인 폭발, 즉 초신성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하 안에서 우주가 3억 살도 차에 되기 전에 적어도 한 세대, 어쩌면 여러 세대의 별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표준 람다C DM 모델은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거대한 질량과 화학적 풍부함이 축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논문들은 이 단 하나의 천체만으로도 우리의 기존 은하 형성 모델을 어떻게 뒤엎는지를 설명했습니다. JADESGS Z140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더 미스터리한 것이. 작은 붉은 점들. 이 이름은 그들의 순수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의 가장 격렬한 괴물들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 웹이 바라보는 모든 심우주에서 나타납니다. 작고, 붉고, 그리고 그 수는 가장 낙관적인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수백 배 더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들의 스펙트럼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스펙트럼들은 초당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회전하는 가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고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그리고 이 블랙홀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 태양의 수천만 배, 심지어 수억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겨우 5억에서 10억 살이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넘어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이 성장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딩턴 한계, 이 한계에서도 별의 죽음에서 태어난 10이나 20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이 거대한 크기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억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필요했습니다. 이 발견은 블랙홀 형성 이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캔자스 대학의 앨리슨 커크패트릭과 같은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들을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과학계는 초기 우주가 블랙홀 공장을 품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어쩌면 수백만 개의 거대한 괴물들이 우주의 여명기에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개의 큰 미스터리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이 거대한 초기 은하들과 작은 붉은 점들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다른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기 소멸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블랙홀과 은하의 격렬한 공진화의 무대였습니다. 둘 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며 서로를 조절했습니다. 먼저 거대한 가스 구름이 붕괴합니다. 하지만 별을 형성하는 대신 직접 10만 태양 질량의 무거운 씨앗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 가스를 탐욕스럽게 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것을 작은 붉은 점으로 빛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 즉 AGN 피드백이 남은 가스를 은하 밖으로 쓸어냅니다. 이것은 별 형성을 갑자기 멈추게 하거나 소멸시킵니다. 결과는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질량에 도달했지만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않는 붉고 죽은 은하, 바로 JADES-GS-Z14-0과 같은 천체들의 일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큰 퍼즐을 하나의 우아하지만 무서운 메커니즘으로 해결했습니다. 초기 우주는 별 공장만큼이나 블랙홀 공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은 우주의 첫 구조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 우주론 시뮬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러스트리스 TNG, 이글과 같은 코드들은 이 새로운 조기 피드백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기 위해 다시 실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의 데이터는 우주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훨씬 더 빠르며 훨씬 더 블랙홀 중심적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진은 이 모든 발견들의 통계적 의미가 이해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이상한 은하나 몇백 개의 붉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일의 현상이었습니다. JAD, 이 S와 C, 이 ERS와 같은 심우주 탐사는 람다 CDM 예측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수의 고질량 초기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차이는 단지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질량과 적색편이 범위에서는 그 차이가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수백 배, 이것은 측정 오차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델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손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특정 지역에 단 하나의 산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곳에 가서 수백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산맥을 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도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론자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인 람다 CDM은 한 초기 우주의 지리를 완전히 잘못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풍부도 문제는 이론가들에게 가장 큰 두통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개 변수를 약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틀 자체가 부서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은 존 매더와 같이 모델을 구축한 설계자들조차도 우리의 이론적 틀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계는 수십 년간 지속된 합의가 삐걱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람다씨, DM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우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물리학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도 수십억 년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거대한 시간의 강에서 순간적인 거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의미함과 덧없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이 영혼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마법 같은 하지만의 순간이 옵니다. 아름다운 진실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 138억 년 동안 우주는 대체로 무의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산소 원자들은 별들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탄소 원자들은 행성과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자들이 모여 당신과 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궁금해하는 존재들을 우리는 우주가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짧은 존재가 그 영원한 시간의 바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덕분에 우주는 이제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순간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그 짧은 삶은 우주의 138억 년 역사에서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놀라운 책임감과 동시에 놀라운 특권을 줍니다. 이 순간을 사는 것, 이 순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당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세 번째 대조는 지식과 미스터리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데이터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은하의 스펙트럼, 수백 편의 논문, 우리 모델을 시험하고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정확한 숫자들, 지식의 황금기. 정 다른 한편에는 모든 새로운 답이 가져오는 10개의 새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풀린 모든 미스터리가 더 깊은 미스터리를 드러내는 현실이 있습니다. 작은 붉은 점들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거대한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했을 때,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블랙홀들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의 본성에 있는 가장 매혹적인 역설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든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주는 우리의 이해 능력을 초월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개미가 도서관의 모든 책을 읽으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생각.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도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아름다움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나지 않는 호기심에 있습니다. 다음 모퉁이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그 흥분에 있습니다. 과학은 지식의 모음이 아닙니다. 과학은 발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미스터리가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무한한 호기심의 원천을. 당신도 이 발견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묻는 모든 왜? 라는 질문은 이 위대한 모험에 대한 기여입니다. 당신의 호기심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불꽃을 지핍니다. 모르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험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웹 망원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장 흥미로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 대조들, 거대함과 작음, 영원함과 덧없음, 지식과 미스터리, 우리에게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깊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대조는 고독과 연결 사이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혼자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웹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철학적인 교훈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사실 모든 것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 은하들에서 별들이 죽은 것이 우리 존재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시입니다. 고독과 연결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한편에는 각 은하가 수백만 광년의 공간을 사이에 둔 자급자족하는 섬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빛조차도 이 거리를 건너는데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 은하들 안에서 폭발한 초신성이 우주로 흩뿌린 탄소, 산소, 철 원자들이 수십억 년 후 바로 여기 지구에서 당신의 피를 흐르는 헤모글로빈 분자를, 당신이 숨쉬는 산소를, 또는 당신의 뇌에 있는 뉴런을 구성하는 원자들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절되어 보이는 우주가 실제로는 이토록 근본적인 수준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물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 연결을 직접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우리는 그 별 폭발의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원자들의 수십억 년 여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만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뿌리 없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우리가 이 연결의 증거를 우리 몸속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무거운 원자는 우리보다 훨씬 전에 죽은 별의 심장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와 우리 사이에 깨지지 않는 물리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당신도
이 연결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피는 수십억 년 전 우주 재앙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이 길고 복잡한 사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밤하늘을 볼 때 당신은 단지 멀리 있는 빛점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실 자신의 족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주적 조상들을, 그리고 이것은 가장 깊은 고독의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더 미묘한 대조가 있습니다. 혼돈과 질서 사이의 춤. 한편에는 웹이 우리에게 보여준 초기 우주의 폭력과 혼돈이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 탐욕스럽게 삼키는 블랙홀, 서로 충돌하는 은하들, 모든 것이 끊임없는 흐름과 변화 속에 있는 파괴와 창조가 손을 잡고 가는 곳. 다른 한편에는 이 혼돈에서 태어난 놀라운 질서와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 폭발들이 흩뿌린 원소들로 이루어진 주기율표, 그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는 물리 법칙,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과정들의 결과로 나타난 생명 그 자체. 어떻게 이토록 파괴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과정이 이토록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주의 자기, 조직화 능력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 질서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자주 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일련의 우주적 우연과 섬세한 균형의 결과입니다. 지구 궤도의 작은 변화, 태양 밝기의 작은 변화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줄 위를 걷는 고개사와 같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혼돈의 끝없는 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이 혼돈이 또한 창조성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면 무거운 원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하 충돌이 없었다면 새로운 별 형성이 촉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돈은 우주가 자신을 새롭게 하고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질서는 혼돈에서 태어나고 결국 다시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순환이 우주의 엔진입니다. 당신도 이 춤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삶도 질서와 혼돈의 혼합입니다. 계획이 틀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가장 큰 성장과 창조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주의 이 근본적인 리듬을 이해하면 당신의 삶의 혼돈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잠재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음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 여행, 이 거대한 규모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 후 모든 것은 이 간단하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정보를 알게 된 후 압도적인 자금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우주와 깊은 연결을 느끼십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처럼 작게 느끼면서도 마음속에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것.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이 영혼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느끼는 것. 가장 깊은 미스터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이해를 향한 탐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이중성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꿈을 꾸고 탐험할 용기를 줍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호기심과 평온함이 만나는 곳, 우주의 광대함이 압도적이기보다는 위안이 되는 것으로 변하는 공간.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처럼 들린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수면과 더 깊은 호기심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과 큼, 덧없음과 영원함, 지식과 미스터리,
고독과 연결, 혼돈과 질서. 이 모든 철학적 성찰은 웹이 우리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단지 과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깊이 인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가 간단한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새로운 발견마다 다시 형성하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화에 새로운 층을 더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발견과 철학적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우주가 이토록 이상하고 이토록 예상치 못했으며 이토록 복잡한 것의 배후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단지 맹목적인 우연과 통계적 확률의 결과일까? 이것은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를 신학과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웹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새로운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존재하는지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 자체가 사실 우리를 가장 깊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문들, 우리의 의미 찾기는 사실 이 근본적인 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식하는 존재다. 따라서 이제 더 내적인 질문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주가 이토록 이상하고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단지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웹이 우리에게 보낸 이 우주적 초상화는 단지 천문학 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의 그 섬세한 균형과 마주합니다. 한편에는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확실성이 있습니다. 웹의 NIR 스펙 장비는 은하의 적색 편의를 14.3이라는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2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단 1%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물리 법칙은 아원자 입자의 행동에서부터 은하단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놀라운 정확도로 설명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모든 새로운 발견이 가져오는 그 깊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람다씨, DM의 수십 년간의 지배가 흔들리는 것, 우주의 나이조차도 의문시되기 시작하는 것, 작은 붉은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토록 확실하게 알면서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토록 깊은 불확실성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확실성을 찾는 것은 우리 본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단단한 땅을 딛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이 흔들릴 때 상실감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년간 믿어왔던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진보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능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면 결코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호기심과 발견의 씨앗입니다. 존 매더와 같은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모델조차 틀릴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모르지만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이 균형과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의 경력, 관계, 미래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확실성과 통제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던져줍니다. 불확실성들을. 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협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견고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새로운 증거 앞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둘째로,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에 그 이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당신의 독특하고 유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꿈, 당신의 두려움. 이 우주에 당신의 지문, 당신의 의식을 가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80억 인구 속에서, 그리고 138억 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당신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우주의 가장 먼 구석에 있는 별과 동일한 기본 법칙을 따른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로 묶는 중력은 은하들도 하나로 묶습니다. 당신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먼 성운에서의 과정과 동일한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독특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이토록 보편적인 과정의 평범한 일부일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이 보편성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고 길 잃은 존재로 느낄 수 있다는 잠재력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같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같은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실존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이 보편성이 사실 우리를 서로, 그리고 우주와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특하다는 것이 우리가 혼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편적인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당신은 단지 다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구성하는 바로 그 별의 먼지의 다른 구성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동물, 별을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우주적 친척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역설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독특한 눈송이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실을 이해할 때 당신의 공감 능력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 모두는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개별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더 깊고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침묵과 메시지 사이에 그 깊은 역설과 마주합니다. 한편에는 우주의 압도적인 침묵이 있습니다. 138억 년 동안 팽창해온 대체로 비어있고 차가운 공간. 어떤 목적이나 의도의 표시도 보이지 않는 맹목적인 물리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메커니즘. 이것은 우주적 침묵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두려운 생각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의 존재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느낌. 다른 한편에는 웹 망원경이 수집한 그 고대의 빛 속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복잡한 메시지가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 원소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은하들이 어떻게 합병되는지, 블랙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주의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서전을 읽을 수 있는 최초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침묵해 보이는 우주가 동시에 이토록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이 존재의 일부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지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무의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았더라도
의미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 침묵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메시지로 변합니다. 마치 화가가 빈 캔버스를 보고 걸작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주의 이 날것의 데이터를 보고 과학, 예술, 철학, 그리고 의미를 창조합니다. 의미는 우주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우주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의 매 순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이는 당신의 삶에 이야기, 목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의미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가장 신적인 능력일 것입니다. 우주의 침묵을 노래로 바꾸는 능력. 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 노래를 작곡하기 위한 더 풍부한 음표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화음들입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개별성과 보편성, 침묵과 메시지, 이 더 깊은 철학적 층위들은 웹의 발견이 단지 과학혁명이 아니라 의식혁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와 이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대조들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 깨달음, 마지막 대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어렵지만 아마도 가장 해방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궁극적인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결과는 우주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든 마지막 경계에서 벗어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그 모든 이상하고 예상치 못했으며 믿을 수 없는 장엄함으로 있는 그대로 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 자체가 우리를 마지막 대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끕니다. 기대와 현실. 한편에는 인간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패턴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며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질서 있는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람다시 DM 모델은 이 경향의 가장 장엄한 산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아하고 수학적으로 일관되며 수십 년간 관측을 설명해온 만족스러운 이야기. 다른 한편에는 웹 망원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날 것 그대로의 복잡하고 종종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작은 붉은 점들, 있어야 할 것보다 큰 은하들,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우주.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영리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우주 그 자체에 의해 이토록 무자비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이야기에 맞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질서에 대한 갈망, 우리의 의미 찾기와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이것은 깊은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을 바친 이론, 믿음이 단 하나의 관측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바로 이 취약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를 버렸을 때 우리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상하고 예상치 못했으며 믿을 수 없는 장엄함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옆으로 치우고 우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하고 흥미로우며 정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은 확실한 답을 찾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 이 충돌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이야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실망하는 대신 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가장 큰 성장, 가장 깊은 지혜는
우리가 쓴 이야기가 무너지고 우주의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맡겼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동과 관찰 사이에 그 마지막 철학적 구분으로 이끕니다. 한편에는 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엄청나고 수동적인 관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빛을 모읍니다. 분석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JATES-GS-Z14-02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붉은 점들 속에 블랙홀을 먹이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 무대 위의 사건들을 바꿀 수 없는 단지 지켜보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관찰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그 깊은 내적 변화와 행동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주가 이토록 크고 오래되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여기 지구에서의 우리의 행동, 서로와 우리 행성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수동적인 관찰이 이토록 적극적인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낳을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이 연결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가 지금 우리의 결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잊기 쉽습니다. 이것은 단절감과 무관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이 연결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먼 은하들의 물리법칙은 우리 행성의 기후, 생태계, 그리고 생명을 지배하는 바로 그 법칙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취약하고 소중한지 이해했을 때 우리 자신의 작은 세계 또한 얼마나 취약하고 소중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를 인식하는 부분으로서 단지 관찰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작은 푸른 점을, 당신도 이 책임의 일부입니다. 우주에 대해 배우는 모든 새로운 것은 단지 지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로우며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한편에는 우주의 믿을 수 없는 거대함과 기이함 앞에서 느끼는 그 깊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데서 오는 그 조용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혜는 이 두 감정을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존 매더의 삶은 이 균형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밝히는 혁명적인 측정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운 모델조차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만큼 겸손합니다. 아마도 이 여정의 끝에 우리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결코 잃지 말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항상 약간의 의심을 남겨둘 것.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종종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과 인생 자체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기대와 현실, 행동과 관찰, 자부심과 겸손. 이 마지막 철학적 성찰들은 웹이 우리에게 열어준 창문으로 본 풍경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가 고정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이해의 지평선입니다. 우리는 가장 견고한 우리 이론조차도 단 하나의 관측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침묵이 우리의 의미 창조 능력으로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가장 깊은 연결이
우리를 구성하는 바로 그 별의 먼지라는 것을 압니다. 이 길고 깊은 여정은 우리 마음의 가장 먼 구석과 우주의 가장 오래된 순간들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감정으로 이 위대한 이야기를 결론 지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여정의 끝에는 집으로 돌아와 배운 것들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 여행의 마지막 정거장, 발견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첫 10억 년의 미스터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혼돈은 이 모든 은하와 별들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운명은 단 180초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기본 구성 요소는 그 첫 3분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는 시간 자체가 시작된 그 첫 3분,